여러분,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져서도 아니에요. 주변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반대로 기초연금 받아가며 소일하는 분인데 표정은 누구보다 편안하고 눈빛에 생기가 도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강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노인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73세의 한 남성분이 복지관 상담소 문을 두드린 일이었죠. 평생 곁을 지키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타지에서 사느라 명절에나 얼굴 보는 처지였다고 해요. 그분은 평생 한 직장에서만 성실히 일해오셨고 이력서 한 줄 써본 적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담 첫날 마른 세수를 하시며 상담사에게 꺼낸 첫 마디가 참 가슴 아픈 고백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하루 24시간이 텅 비어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 것 같네요. 전문가들은 왜 이 어르신이 스스로를 바보라고 느끼게 됐는지 그 심리적 원인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방을 시작한 지 딱 한 달 뒤,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분에게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시간을 쓰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 해요. 은퇴한 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인가요? 아마 열의 9은 거실 소파라고 하실 겁니다. 리모컨 쥐고 채널 돌리다가 스르륵 잠들고 깨면 또 누워있고.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휴식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서서히 녹슬게 만드는 루트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인데 인간의 고통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에 빠지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에 빠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원하는 게 생기면 그걸 얻기 위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금방 심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가족이, 사회가 매일 욕망의 대상을 대신 공급해줬거든요.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맞춰야 할 마감. 그게 고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권태를 막아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한두 달은 좋습니다. 못 자던 잠도 자고 못 하던 여행도 가고 못 만나던 사람도 만나고요. 이게 은퇴 초기의 이른바 밀월 시기입니다. 신혼처럼 들뜨는 시기죠. 근데 신혼이 영원하지 않듯이 이것도 짧습니다. 빠르면 3개월, 길어야 1년. 그 다음에 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갑자기 하루가 텅 빕니다. 채울 게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연락 한 통 없습니다. TV를 켰다 끄고 휴대폰을 들었다 놓고 공원에 나가봤자 지나가는 사람 구경이 전부고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권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생기는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은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라 진짜 고통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일을 알아봅니다. 예전에 하던 일이라도 다시 하려고요. 근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73세의 이력서를 들고 가면 써줄 곳이 없어요. 설령 있다 해도 예전 월급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싶고요. 그 비참함이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취미 하나 없이 살아온 게 후회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의지 부족의 문제로 봅니다. 게을러서 의지가 약해서 취미를 못 찾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평생 일이라는 구조 안에서 움직여온 사람이 갑자기 구조 없이 놀라고 하면 그게 더 고문이에요. 한 번도 놀아본 적 없는 사람한테 이제 마음껏 놀아라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법이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사상으로 이걸 다시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 움직임 자체가 삶이에요. 목표가 생기면 그걸 향해 에너지가 흐르고 목표가 사라지면 그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내부에서 썩습니다. 그게 권태고 그게 우울이에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필요한 건 단순히 시간을 때울 취미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흘러갈 방향, 즉 의지가 붙들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의지의 재배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일에 붙어 있던 내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작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73세 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상담사가 그분께 제안을 했습니다. 취직을 시켜드리겠다고요. 보수는 없지만 일은 드리겠다고. 그분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빽빽하게 스케줄을 같이 짰어요. 복지관 프로그램 5개 등록, 자원봉사 하나,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짜리 등산. 첫 주는 죽겠다고 했습니다. 2주째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나자 조금씩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고 4주째 되니까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상담사가 물었어요. 외로우시다고 하셨잖아요. 우울하시다고 하셨고요. 그분의 대답이 이겁니다. 우울할 새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뭔가를 하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감격하고 산에 오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요. 73년을 살았는데 그걸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를 알게 되는 건 조용히 앉아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해봐야 합니다. 몸으로 겪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의지를 재배치하는데 효과적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단순한 취미 목록이 아닙니다. 각각 철학적으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괴팍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평생 지킨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점심 식사 후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요. 몸이 살아야 생각도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면 그건 마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서 생기는 신체의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사람의 몸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여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방에 앉아서 내 팔자를 한탄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사유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걷기가 의지의 재배치와 연결되는 이유가 있어요. 걸을 때 우리는 발바닥에 닿는 땅을 느끼고 바람을 맞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돌아가던 욕망의 소음이 조용해집니다. 뭔가를 더 가지고 싶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잠시 멈춤, 즉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거창하게 등산을 하거나 마라톤을 뛰라는 게 아닙니다. 동네 한 바퀴, 공원 한 바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빠지지 않고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사가 절대 안정을 지시한 게 아니라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기계도 안 쓰면 녹이 슬 듯 관절도 아낀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지팡이를 짚고라도 10분 나가는 게 하루 종일 소파에 눕는 것보다 몸에 훨씬 낫습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 저절로 우울해집니다. 걷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고 고립되고 결국 고독사로 이어지는 루트예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식물 가꾸기입니다. 이게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취미로 보면 안 됩니다. 은퇴 이후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이 뭔지 아시나요? 쓸모없다는 느낌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결제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오라고 부르는 자리도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자식들은 제 살 길 바쁘고요. 마치 쓰고 버린 기계 부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람에게 기댑니다. 오랜만에 온 며느리를 붙잡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거나 친구 모임에 나가서 자식 흉을 보거나. 그런데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나면 시원합니까? 오히려 더 찝찝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듣는 사람이 지루해하는 게 보이고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싶고요.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는 노년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람들을 피해 고독하게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곁에 두고 아꼈던 존재가 있습니다. 반려견 아트마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는 인간처럼 가면을 쓰지 않는다고요. 인간은 계산하고 연기하지만 동물과 자연은 정직하다고. 그래서 그는 자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식물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베란다에 상추 모종 하나, 방 한쪽에 작은 화분 하나. 그걸 들여놓는 순간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보다 잎이 자랐나 들여다보게 됩니다. 물을 줘야겠다 싶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누가 나를 챙겨주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였는데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생명이 역설적으로 나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쏟은 만큼 정직하게 자라납니다. 자식은 공들여 키워도 서운한 말을 하지만 식물은 내 손길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 반응에서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합니다. 내 손이 닿으니까 뭔가가 살아나는구나. 나도 아직 쓸모 있구나. 라는 감각이요. 이게 노년의 우울을 막아주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입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화분 하나면 시작할 수 있어요. 거창한 정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설명하면 식물 가꾸기는 생명의 리듬에 내 의지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늘 조급하고 빠릅니다. 당장 결과를 보고 싶고 당장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식물은 그 리듬을 강제로 늦춥니다. 씨앗이 싹트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꽃이 피기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기다림 안에서 욕망이 조금씩 길들여집니다.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비관할 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에게 가장 흔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고혈압도 당뇨도 아닙니다. 바로 화병이에요.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억울했던 옛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병. 시집살이가 고달파도 참고 상사가 모욕을 줘도 처자식 생각해서 삼켰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믿었는데 막상 남은 건 가슴속에 시커멓게 탄 응어리뿐이에요. 이걸 풀어보려고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 표정을 보니 지루해하는 것 같고 자식은 그 얘기 100번도 더 들었다며 면박을 주고요. 쏟아낸 것 같아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찝찝합니다. 노년의 하소연은 타인에게는 그저 노인의 푸념으로 들릴 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떠드는 대신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자신의 내면을 객관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나를 괴롭히는 괴물 같은 고통이 종이 위에 적어놓으면 그냥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이 된다고요. 쉽게 말해 쓰고 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글쓰기의 힘이에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공책 하나면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어요. 맞춤법이 틀려도 악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기분 나빴던 것,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 자식에게 서운했던 것, 가슴속에 맺혀있던 말을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적어보면 신기하게도 꽉 막혔던 데가 뚫리는 느낌이 옵니다. 감정이 정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하고 비밀을 퍼뜨리지만 종이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서전을 쓴다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동네, 가슴 떨렸던 첫사랑, 밤을 새워 일하던 시절,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기억들을 글로 불러오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 꽤 열심히 살았구나. 글쓰기는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조용한 위로입니다. 요즘은 일기 쓰는 분들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많이 시작하시더라고요. 손을 움직이고 기억을 떠올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이 뇌를 계속 자극하니까요. 하지만 건강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숨쉬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3줄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음악입니다. 뭔가 거창하게 악기를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듣는 것이야말로 핵심이에요. 살다 보면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날. 그럴 때 주변에서 이제 그만 잊으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하면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인간의 말은 불완전해서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을 다 담아낼 수 없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였지만 철학보다 음악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평생 매일 밤 플루트를 연주하며 자신의 고통을 달랬어요. 그는 음악을 영혼의 목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묻혀온 마음의 때를 음악이라는 흐르는 물로 씻어낸다는 겁니다. 음악은 머리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귀로 듣는 순간 심장으로 바로 꽂히니까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우울할 때 억지로 신나는 노래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마음과 같은 슬픈 가락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내 안에 고여있던 슬픔이 음악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트로트든 클래식이든 옛날 가요든 상관없어요. 내 가슴을 건드리는 게 최고의 음악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그 시간을 나만의 작은 콘서트로 만들어 보세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그 3분이 사람 몇 명을 만나는 것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진다고 하지만 마음의 귀는 나이 들수록 더 밝아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가사 한 줄이 나이 들어 들으면 내 인생 이야기가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게 깊이의 힘이에요. 5번째는 독서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손살에 치시는 분들, 잠깐만요. 독서는 공부가 아닙니다. 시험 보고 승진하려고 억지로 읽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을 내 방으로 불러오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평생 만나는 사람, 보는 뉴스, 접하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생각하면 생각이 고인물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펼치는 순간 2000년 전을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들어오고 톨스토이가 들어오고 그들이 바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1:1 과외를 받는 셈이에요. 독서는 젊은 사람보다 인생 경험이 쌓인 분들에게 훨씬 더 깊은 맛을 줍니다. 젊었을 때는 점수 따고 취업하려고 꿀떡꿀떡 삼키기 바빴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은 사람이 책을 읽으면 젊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문장이 비수처럼 꽂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게 그 뜻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게 진짜 독서입니다. 눈이 침침하다면 오디오북을 활용하면 됩니다. 성우가 읽어주는 걸 이어폰 꽂고 산책하면서 들어도 되고 설거지하면서 들어도 됩니다. 두껍고 어려운 책일 필요가 없어요. 수필집이든 만화책이든 무협지든 읽다가 재미없으면 덮고 다른 책 집으면 그만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놀이처럼 해야 오래 합니다. 도서관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그곳에서 책장에 꽂힌 수만 권의 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10페이지면 충분합니다. 이걸 십독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매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딱 10페이지만 읽고 마음에 닿는 문장 하나를 공책에 적어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그 문장을 자꾸 떠올립니다. 2달이 채 안 돼서 달라진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할 때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SNS에서 어떤 취미의 달인들이 올려놓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다가 내가 하는 건 형편없다 싶어 주눅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남의 기준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한 성취를 하면 됩니다. 소소한 사람은 소소한 성취를 하면 되고요. 내 기쁨이 작아도 그건 내 기쁨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기쁨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경고도 드리겠습니다. 요즘 쇼츠나 릴스 같은 짧은 영상을 하루 종일 스크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비용이 안 드는 좋은 여가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 나도 모르게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잠깐 재밌는데 넘기고 또 넘기면 결국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계가 있는데 쇼츠는 그 한계를 순식간에 초과시켜버립니다. 그 결과가 멍한 상태예요. 진공 상태에서 혼자 웃고 있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 신발을 유심히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이대가 어떤 신발을 신는지 같은 신발인데 낡은 정도가 다르고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이 보이고 이게 사람에 대한 관찰이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취미가 됩니다. 삶에서 소재를 가져오는 거예요. 화려한 도구 없이 말이에요. 또 나이가 들수록 국어랑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어는 내 삶에 대한 언어, 즉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고 수학은 내 자신에 대한 계산, 즉 내 몸이 얼마나 쓰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50대가 20대와 몸싸움을 하며 농구를 하다가 무릎 연골이 망가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직 괜찮을 것 같아서 무리한 거예요. 몸을 아는 것, 내 취향을 아는 것, 내 지출 범위를 아는 것. 이 자기 인식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규모 없는 삶은 건강을 해칩니다. 너무 안 자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움직이지 않거나. 젊을 때는 무리해도 회복이 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건강 자산, 관계 자산, 재정 자산이 모두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남용은 젊었을 때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규모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사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루에 최소 3시간 서로 각자 나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24시간 같이 있으면 결국 작은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각자 나가서 세상 구경도 하고 뭔가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공통의 대화 주제도 만들어주고 서로에 대한 여백도 생기게 해줍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하루 한 번 목적지 하나 정하고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옆 동네 편의점, 공원 벤치,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돌아오는 것. 그게 일상이 되고 루틴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에 의해 행복해진다고요. 지금까지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살아온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내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이름표를 달고 평생을 달려왔겠죠. 그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그 이름표를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남은 시간은 처음으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자식 걱정, 남의 시선에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집중하는 시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단단해져야 주변 사람도 제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걷고 식물 하나 키우고 마음속 말을 글로 쏟아내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고 10페이지 책을 읽는 것. 이 5가지가 거창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면 전화기를 들고 누가 연락해 주길 기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왜 아무도 안 찾아주나 하는 원망 대신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노후의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내일로 미루면 영영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신고 10분 나가보는 것부터, 오는 길에 화원에 들러 3,000원짜리 화분 하나를 사오는 것부터, 오늘 밤 자기 전에 공책에 3줄 적어보는 것부터, 그 작은 시작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73세에 처음으로 자원봉사를 해보고, 처음으로 산에 올라보고, 처음으로 복지관에 등록해본 그분은 한 달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뭔가를 하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감격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요. 73년을 살았는데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전혀요. 지금이 정확히 맞는 타이밍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노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잘 돌보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